바지락이 사라졌습니다. 저수지 바닥이 드러났고요. 김밥용 김값은 2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 셋은 같은 원인에서 나왔습니다. 날씨가 왜 이렇게 종잡을 수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비용은 누구의 밥상에 먼저 청구되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끝나면 한 가지는 구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수산물값이 올랐다는 뉴스를 보실 때 그게 더워졌어인지 아니면 바다가 널뛰었어인지, 그리고 그 둘 중에 왜 두 번째가 더 나쁜지도 아시게 될 겁니다. 2024년 한 해 고수온으로 발생한 양식업 피해액은 1,430억 원이었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피해가 가장 컸던 어종은 우럭, 그것만 583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바다가 뜨거워지면 물고기는 도망갑니다. 북쪽으로 가거나 더 깊은 물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연산 어항량은 줄어드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두리 연안의 물고기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물 한 장에 갇혀가지고 뜨거워지는 물을 그대로 견딥니다. 그래서 양식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죽는 걸로 나타납니다. 우럭과 광어는 출하까지 1년 이상 걸리는 어종입니다. 한 해 폐사하면 그 여파는 이듬해 가격표에 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바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한 것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칼국수에 들어가고 된장국에 들어가고 술안주로 무쳐 먹기도 하는 그 바지락입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자료를 보면은 경기 바다의 바지락 생산량은 2018년 1202톤에서 2025년 113톤으로 줄었습니다. 감소율이 무려 90.6%입니다. 비중으로 보면 더 적극적입니다. 2018년과 2019년만 해도 경기도 조개류 생산량에서 바지락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2.4%, 54.9%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지락이 절반이 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7.6%입니다. 그 흔한 바지락이 우리 식탁에 이제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원인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바지락은 여름철 수온이 30도 이상에서 9일 넘게 이어지거나 일교차가 10도 이상인 날이 11일 이상 지속되면 폐사 위험이 급격하게 커집니다. 그런데 2024년 여름 경기 해역에는 8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41일간 고수온 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그의 수온은 평년보다 2.1도에서 3.0도 높았고요. 일부 해역은 28.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온도 1도가 올라가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해양을 연구하시는 분이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닷물에 1도가 올라가는 거는 육지에서 한 10도 올라가는 것하고 비슷한 충격이라고요. 1도 차이가 그렇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습니다. 특보 해제된 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5개월간 경기도에서 잡힌 바지락은 35톤, 같은 기간 5년 평균이 137톤이었으니까 74.5%가 감소한 것이죠. 다만 여기엔 기후 말고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갯벌 매립으로 서식지가 좀 줄었고요. 갯벌이 뻘질화된 영향도 지목됩니다. 고수온만으로 전부 설명되진 않는다는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길 때 꼭 한 가지 원인이 결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이게 식당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식당가에서는 바지락 없는 바지락 칼국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옛날엔 참 바지락 칼국수가 좀 흔했잖아요. 그 빈자리는 수입산이 채우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비중이 2023년 20-30% 수준에서 최근에는 50%까지 올랐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국산도 생산이 정체 상태라 가지고 그마저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100g 가격이 990원대에서 1495원으로 1년 새 50%가 넘게 뛰었습니다. 바지락만이 아닙니다. 만원 한 장이면 실컷 먹었던 오징어, 가장 흔한 생선이 오징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다르죠. 오징어는 굉장히 귀한 생선이 됐습니다.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2020년 8,652톤에서 2024년에는 852톤까지 줄었습니다. 4년 만에 10분의 1입니다. 울릉도 얘기 들어보면 체감이 더 뚜렷합니다. 울릉군 수협에 따르면 울릉도 어민들의 생물 오징어 유판량은 2020년에 1,100톤에서 2025년에 110톤으로 줄었습니다. 어민들이 금징어 말을 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오징어 언제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요즘 참 쉽지 않죠, 오징어 먹기가요. 해양수산부는 원인으로 평년보다 2도에서 4도 높게 형성된 수온 탓에 어군이 분산된 것을 지목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건 고등어입니다. 국민 생선 소리를 듣는 고등어 소매 가격은 2025년 2월 말 기준으로 한 마리 4,653원, 1년 전보다 20.7% 올랐습니다. 사실 고등어 한 마리가 4,000원, 5,000원 가까이 간다는 게 사실 안 믿겨지거든요. 예, 저도 고등어 언제 먹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마른 멸치도 100g당 2,534원으로 17.2% 상승했습니다. 전남도 자료를 보면 장기주사는 더 무겁습니다. 2000년 이후 멸치 38%, 오징어 86%, 갈치 25%, 고등어 17%, 참조기 22%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록이 없는 생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태입니다. 참 옛날에 흔한 생선이었죠. 그런데 2007년부터 국내에서 아예 잡히질 않습니다. 명태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물고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결론이 하나로 보입니다. 우리 바다에서 물고기가 계속 줄고 있다. 지금까지 보신 건 전부 더워져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 통계가 나오면서 그림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4년 연간의 어업 생산량은 84만 1천 톤, 1971년 이후 가장 적은 양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뉴스에도 크게 나섰죠. 2025년에는 97만 8천 톤으로 16.3% 반등했습니다. 5년 평균과 비교해가지고 7.2%가 많습니다. 전체 어업 생산량도 393만 톤으로 전년보다 8.7% 늘었고요. 고수온 피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4년 1,43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찍었던 피해액은 2025년에는 177억 원으로 87%나 줄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조기 출하와 액화산소 공급, 긴급 방류를 확대한 효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여기서 진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고수온 피해액의 실제 흐름입니다. 한 해는 역대 최대, 바로 다음해에는 87% 감소, 평균이 오른 게 아니라 진폭이 커진 겁니다. 이게 왜 더 나쁜지 한 가지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오르는 것, 그리고 어떤 달은 800만 원에서 어떤 달은 0원이 되는 것. 평균은 두 번째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에는 아무 계획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민이 봄에 결정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치어를 몇 마리 넣을지, 사료를 얼마나 계약할지, 대출을 얼마나 낼지. 조금씩 나빠진다면 조금씩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널뛴다면 줄여야 할지 늘려야 할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작년에 죽었다고 안 넣으면 올해 같은 풍년에는 빈손이고, 작년 풍년 믿고 가득 넣으면 내년에는 전멸입니다. 이게 지금 어민과 농민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바다는 나빠지기만 한 게 아니라 널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널뛰는 바다는 나빠지는 바다보다 다루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기간에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품목이 하나 있습니다. 생산도 사상 최대, 수출도 사상 최대. 그런데 국내 가격은 2배가 됐습니다. 바로 김입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은 33억 3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김이 11억 3천만 달러, 전년 대비 13.7% 증가해가지고 수출 1위 품목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 김은 124개국에 나가고요. 세계시장 점유율은 70%에 이릅니다. 생산도 잘 됐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집계로는 2025년산 김 생산량은 1억 9,251만 속, 전 시즌 1억 4,970만 속보다 28.6% 늘어난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국내 김밥용 김 가격은 100장 기준으로 2023년 5,600원에서 2025년 12,000원으로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마른 김 중품 소매 가격도 10장당 1,512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요. 생산이 사상 최대인데 국내 가격이 오른다. 왜일까요? 첫 번째는 수출 급등으로 인한 내수 재고 고갈입니다. 둘째는 물량이 한꺼번에 나올 때 이를 받아낼 가공시설의 한계. 셋째는 기후변화로 생산 시기 자체가 짧아졌다는 것. 더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조미김이 수출의 70% 이상이었는데 2025년 1월부터 7월 기준으로는 원료 상태인 마른 김이 49%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이 김 원료 공급국에 머물 위험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죠. 그런데 여기에 네 번째 이유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솔직히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김값 상승도 전부 수온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값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시점을 다시 짚어보니까 그 무렵 태평양 건너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 미국 유통업체 트레이드조가 냉동 김밥을 내놨습니다.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전 매장에서 품절이 됐었죠. 우리나라 뉴스에도 한 떠들썩에 달았었죠. 김은 미국에서 건강 간식 카테고리로 자리를 잡았고요. 우리 김값 오른 데에는 바다 온도만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 사람들이 갑자기 김을 좋아하게 된 이유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황의 배경에는 우리 실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의 2022년산 김 생산량은 약 48억 장, 51년 만에 처음으로 50억 장을 밑돌았습니다. 일본 국내 수요가 75억 장이니까 27억 장이 부족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원인은 최대 산지인 규슈 아리아케해의 수온 상승과 적조. 그럼 일본의 김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산 마른 김 한 장 평균 가격이 17.24엔, 전년 대비 46% 올랐습니다. 17엔을 넘어선 건 40년 만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김이 잘 팔리는 이유의 상당 부분은 일본이 제 몫을 못 만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일본을 그렇게 만든 원인이
우리 바다에서 똑같이 오고 있습니다. 김은 수온이 5도에서 15도 사이에서 잘 자라는 해조류입니다. 23도가 넘으면 수확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국내 고수온 특보 발령 일수는 5년 전 22건에서 최근에는 7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고수온 내성 김종자 개발과 함께 육상 양식 기술 개발에 나선 이유입니다. 일본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도시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홋카이도 하코다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징어의 도시입니다. 오징어밥이 명물이고 오징어 축제를 하고 도시 마스코트도 오징어입니다. 관광객이 사가는 기념품도 오징어이고요. 하코다테의 오징어 어항량이 2014년 16,706톤에서 2024년 877톤이 됐습니다. 10년 만에 95%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다른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참정어리, 청어, 대구. 하코다테 바다에서 물고기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물고기가 바뀐 거죠. 그런데 도시는 오징어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가공공장도 축제도 식당 메뉴도 관광상품도 정어리가 잡히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 전부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코다테는 지금 안초비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킹연어와 다시마 양식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도시 하나가 통째로 업종을 바꾸는 중인 거죠. 아까 울릉도도 한번 언급했는데요. 생물 오징어 위판량이 1100톤에서 110톤, 같은 기간 90%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바다, 같은 어종, 같은 감소율. 다른 점은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먼저 겪었다는 것뿐입니다. 바다만 이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파랗게 자란 마늘밭. 2024년 겨울 유난히 흐린 날이 많았습니다. 경남 지역 기준으로 그해 12월부터 2월 사이 강수량이 평년보다 92mm 더 많았고 일조 시간은 78시간 줄었습니다. 따뜻한데 흐린 겨울.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춥고 맑은 게 한반도 겨울의 특징이잖아요. 날씨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겨울에 어쩌란 마늘은 봄에 알이 안 듭니다. 2차 생장이라고 부릅니다. 잎에 힘을 다 써버려가지고 정작 먹는 부분이 안 크는 거죠. 우리는 뭐 마늘 잎을 먹진 않잖아요. 양파는 생육 불량, 매실은 저온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부 공식 농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하우스 농사는 햇빛으로 짓습니다. 온도가 아니라요. 따뜻해도 흐리면 작물은 굶습니다.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같은 해 여름은 정반대였습니다. 2024년 장마철에는 역대 11번째로 많은 474.8mm의 비가 내렸고 여름 강수량이 78.8%가 장마철에 집중됐습니다. 이 집중도는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왔습니다. 한 해 안에 흐린 겨울, 극단적인 집중 후 11월 폭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또 정반대가 왔습니다. 2026년 8월 지금 얘기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 1914곳의 평균 저수율이 46.9%까지 떨어졌습니다. 평년 대비로 68.8% 수준이죠. 위기경보가 발령된 저수지가 986곳, 그중에서 평년 대비 저수율이 40% 이하인 심각 단계만 269곳입니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60.3%에 그쳤고 도내 농업 저수율은 34.1%까지 떨어졌고 밀양시는 25.9%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심각 단계에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저수율이라는 건 그릇 대비 담긴 물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원래 크기가 아닙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29곳 가운데 준공 30년이 넘은 시설이 3,024곳, 88%입니다. 수십 년 동안 흙과 모래가 쌓입니다. 바닥에 올라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46.9%는 이미 줄어든 그릇을 기준으로 한 46.9%입니다. 퇴적토를 파내는 걸 준설이라고 하는데 올해 준설 예산은 430억 원으로 전년보다 400억 원이 늘었고 신규 준설지구로 60곳이 지정됐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잠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 장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비싸졌지 하고 잠깐 멈칫한 품목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가격표에 방금 보신 저수지와 41일간의 고수온 특보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2024년 겨울 비가 너무 많고 해가 안 떠서 마늘이 웃자랐다. 이때 하우스 작물도 많이 잘 안 자랐죠. 그래서 딸기도 굉장히 비쌌고요. 2024년 여름 역대급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잠겼다. 2024년 11월 기록적 폭우로 하우스가 무너졌습니다. 2026년 여름 비가 안 와가지고 저수지가 마릅니다. 평균 기온이 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에 대비해야 할지를 알 수 없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바다에서 본 것과 정확히 같은 패턴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질문이 하나가 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답의 일부가 갯벌에 나와 있습니다. 2015년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바지락 감소에 대응해가지고 전남에서 새꼬막 6톤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화성 제부도에서는 시험 양식을 시작했고요.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은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1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존율 66%, 평균 무게 9.9g, 전남 현지보다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현지는 생존율이 50%에 9.5g이었으니까요. 그 뒤 경기 지역 새꼬막 생산량은 2016년 3톤에서 2019년 44톤, 2023년 188톤, 2024년 902톤으로 늘어났습니다. 10년도 안 돼가지고 300배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바지락 생산량을 추월했습니다. 이게 미래 먹거리가 바뀐다는 말의 실제 모습입니다. 바지락이 새꼬막으로 바뀐 거죠. 거창한 대체식품 얘기가 아닙니다. 바지락 칼국수자리에 새꼬막이 들어오는 것, 광어의 옆에 다른 어종이 놓이는 것,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먹어왔던 식재료들이 바뀌는 거죠. 같은 방향의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고수원에 강한 우럭조개하고 새조개 신품종 개발을 추진하면서 새조개 인공영자 1만 마리를 경기도 화성 도리도 해역에 방류했습니다. 김은 앞서 본 대로 육상양식이 2029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이고 해수부는 어종과 어장 변화에 맞춰가지고 117년 된 어업제도를 손보면서 총허용 어획량 TAC 제도를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고수원 대형에 최근 5년간 2,323억 원이 투입됐지만 손실 보전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뭄이 닥친 뒤 급수사를 보내는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저수지 준설하고 저수용량 확대, 지역 간 물연계 같은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반복됩니다. 많은 돈이 투자돼야 되는 사업들이죠.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처음에 던진 질문에는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우린 이미 한번 사라진 물고기를 되찾으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2014년 정부가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방법이 좀 특이했습니다. 동해안 어민들에게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살아있는 명태 한 마리에 50만 원, 죽은 것은 5만 원. 살아있는 명태가 그만큼 없었다는 뜻입니다. 2015년 어민이 가져온 자연산 어미 딱 한 마리에서 수용란 53만 립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세대 인공종자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그해 12월 20cm 정도 자란 어린 명태 1만 5천 마리를 고성 앞바다에 방류했습니다. 이듬해 동해에서 잡힌 명태를 모아 유전자 분석을 했는데 67마리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풀어놓은 것과 유전자 정보가 일치한 건 2마리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성공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사라진 어종의 인공종자를 만들어 자연에 정착시킨 건 분명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19년 정부는 명태 포획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명태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명태가 왜 사라졌는지를 끝내 규명하지 못한 채 종자만 만들어 넣었다는 것. 새꼬막은 성공했고 명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차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새꼬막은 바뀐 환경에 맞는 종을 새로 놓은 것이고 명태는 바뀐 환경에 옛날 종을 되돌려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기술은 품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폭 자체를 견디는 건 인프라와 제도의 몫입니다. 더워진 게 아닙니다. 기후가 널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널뛰는 건 평균이 오르는 것보다 훨씬 다르게 어렵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요. 이건 물가 뉴스가 아닙니다. 비싼 음식부터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가장 흔하고 산 것부터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식탁은 이미 조용히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오늘 짚은 대응들이 실제로 어디까지 왔는지 하나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고수원 내성품종, 김육상양식, 노지 스마트 농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지타였습니다. 고맙습니다.